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죠? 오늘은 일단 이러한 소식, 왜냐하면 또 저희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또 디지털 자산 가격이 출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요 중동 관련 소식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좀 가격을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소식들을 보면요, 일단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가 제거됐다라고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란은 응답이 없었긴 했지만 지금 시장은 제거됐다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게 또 안보수장이 제거됐다고 해도 다음 또 안보수장이 선출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어제 또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란 최근에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죠. 모즈타바가 휴전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좀 미국의 친화적인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도 일각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즈타바가 선출이 되면서 계속 지금 강경하게 미국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란이. 그래서 여전히 이 중동 관련 소식은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모주타바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요. 근데 그 상황에 또 여기 보면은 안보수장이 또 제거가 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안보수장을 세울 예정이다 한다고 하면 그럼 전쟁을 그냥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장기전이 아니라 조금은 좀 이른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진 않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종전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반응이고 또 이제 부상을 당했다는데 이제 공식 성명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좀 이제 정보가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백악관이나 뭐 이란 최고 지도자 측에서 좀 직접적인 공식 성명을 내면서 종전 의지를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선물 시장 보면은 뉴스에는 조금 악재로 반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 끝내려고 하면 뭔가 우두머리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우두머리가 한 명은 죽고 또 한 명은 뭐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뉴스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ETF도 지금 계속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네. 이런 배경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네. 제가 이제 저번에 방송 출연했을 때 7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후에 어제까지 8일 연속 상승했다가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살짝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일 연속 상승도 사실 2년 만이고 만약에 오늘까지 9일 연속 상승했으면은 11년 만에 9일 연속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대기록에는 실패하면서 지금 약간 하락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주요 위험 자산보다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그럼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 쪽에서 계속 유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6일 연속 지금 이렇게 순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인데요. 네. 6일 연속 순유입된 게 지금 지난해 10월 이후로 약 5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거는 이게 괄호치고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순유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까만색으로 기입이 돼 있으면 저만큼의 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가장 최근이 이제 10월 그러니까 3월 16일자 그러면 1억 9,940만 달러가 들어온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전쟁이 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산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 2주 정도 동안에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가격은 또 ETF라든가 뭐 이런 기관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좀 해석이 쉽다라는 거면 앞으로도 이런 전쟁이든지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보다도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더 보는 것이 해석에 도움이 될까요? 한 절반 정도는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절반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치 상황에 최근에 안 흔들린 건 맞지만 또 2월이나 1월이나 이럴 때를 보면 또 크게 흔들리기도 했고 또 우리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또 우리
디지털 자산 자체 미국 법안,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아서 또 이제 향후에 큰 뉴스가 나오면 또 흔들릴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기관 자금이 또 많이 또 유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소식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좀 견조한데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 더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체감이 되진 않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한 일주일 전 대비해서 15%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많이 상당히 올랐네요. 많이 올라갔는데 뭐 이것도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히?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오늘만 보면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네. 말씀 주신 대로 일주일치로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하루 새 8%씩 오르고 했었거든요. 이게 1, 2월 하락장 대비해서 봤을 때 이제 뚜렷한 상승세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올랐냐라고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에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대량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럼 또 이더리움은 또 어디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냐 봤을 때 이더리움 세계 최대 보유 기업 비트마인이 또 대량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소식은 너무 주간마다 뭐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소식이 없냐라고 봤을 때는 쉐이프시프트 창립자 에릭 부어이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했던 걸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 최근 1년 사이 1년 전에 이더리움 1만 3천 개 정도를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손들이 이더리움을 빠져나갔다. 이거 하락 신호다. 라고 보는 시장 견해가 많았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1년 만에 또 대량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들어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1년 전에 1만 3천 개 정도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 주 사이에 3만 개 넘게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량보다 매수세가 훨씬 더 지금 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적시에 좀 팔고 나갔던 인물이 다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더리움을 샀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쉐이프 시프트 같은 건 2014년에 창립된 아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역사가 깊은 기업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게. 맞습니다. 이 기업의 창립자가 더군다나 이더리움을 대량 매도하는 이 큰 손이 이 매수를 크게 했다라는 거는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샀구나 라는 시장 견해가 좀 확산되면서 이더리움이 크게 오른 게 아닌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측면에서는 또 최근에 급등한 게 G캐시라고 해서 지난해 말 정도부터 사실은 그 프라이빗 코인 테마가 약간 있었거든요. 투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G캐시가 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요 소식도 관련해서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G캐시가 이 프라이버시 디지털 자산의 대표격으로 부상을 하면서 작년에 엄청 올랐습니다. 수백 %씩 오르면서 이 여기 왼쪽 화면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560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라이버시 테마 코인 이게 좀 열기가 약간 사그라들면서 1, 2월 들어서 하락장까지 겹치면서 $200를 하회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올랐습니다. 특히 이틀 전에 하루 새 30%씩 올랐거든요. 이건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최근에 올랐냐라고 보면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풀입니다. 파운드리 디지털이라는 채굴풀이 있는데요. 미국 기반으로 지금 채굴풀을 운영하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크게 채굴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G캐시 채굴풀을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뜨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이틀 뒤에 바로 G캐시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풀이 G캐시 채굴풀을 도입한다. 그것도 기관 전용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확산이 되면서 G캐시가 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디지털 자산이 뭐냐라는 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블록체인은 제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면 그걸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투명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 금융생활을 할 때 은행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사실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킬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모아놓은 것을 프라이버시 섹터라고 하는데 2025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거의 여러 가지 섹터 중에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한 곳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버시 섹터라서 G캐시의 최근 약진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프라이버시 코인 중에 다른 코인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네. 근데 왜 지캐시가 가장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던 거예요? 지캐시가 가장 이제 오래됐고요. 연식이 오래됐고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 프라이버시 코인 섹터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에도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섹터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은 좀 이 비바람과 풍파를 견디고 잘 버티는데 네. 올라갈 때도 보통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프라이버시 코인계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이런 평가를 뭐 받는 게 그런 얘기가 이유인가요?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요거는 그냥 제가 정보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프라이버시 이 코인이라는 섹터 자체가 사실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전에 이걸 다크 코인이라고 또 불렀어가지고 뭐랄까 거래 내역을 숨겨준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안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곧 아마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완료가 되면 다시 조금 거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캐시를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캐시 사는 방법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지캐시는 궁금해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 또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가 없거든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이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거래소 뭐 이런 거래소에서는 지금 G캐시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또 규제 측면에서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G캐시랑 또 같이 거론되는 프라이버시 디지털 자산 모네로가 있는데요. 이 모네로 같은 프라이버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아무도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G캐시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뒷단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규제 친화적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제 내러티브가 또 생성되면서 또 더 크게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뜬금없이 갑자기 또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토막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어제 또 재밌는 어쨌든 편집자 입장에서는 기자니까 요즘에 기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제 구설수에 또 많이 오르거든요.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어제 또 재밌는 소식이 있었죠. 예측 시장 관련해서. 네, 예측 시장에서 이제 이란의 미사일이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에 당도할 거냐 이런 거를 또 베팅으로 또 내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윤리적으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예측 시장에서는 또 그런 베팅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지금 뭐 규제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되고 있는데 폴리마켓에서 했다는 그 얘기신가요? 맞습니다. 예측 네. 시장의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폴리마켓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언제 쏠 거냐 이런 걸로 이제 베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사 전문 기자 에마누엘 파비안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3월 10일자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쪽에 미사일을 안 쏠 거다라고 베팅을 하셨던 분들이 기사를 수정해라, 요격당했다고 수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관련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을 해서 기사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확인받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가 미사일이 언제 올 거다라고 돈을 걸었으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네가 기사를 수정해라. 네. 굉장히 좀 부작용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기자는 나는 절대 수정하지 않겠다. 분명히 확인을 받고 쓴 거기 때문에 네. 수정하지 않을 거고 또 폴리마켓 쪽에서도 베팅 참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전쟁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의 베팅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하원 민주당 측에서 이런 전쟁이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예측 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이 뭐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내부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 베팅에 참여했을 경우에 개인으로 자격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법안도 어제 이제 올라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법안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어떤 내용들도 사실 법안 통과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잖아요. 우리 이제 클라리티 법안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말씀 주신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용자분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앞서서 조금 최근 들어서 부정적인 기조로 바뀌고 있는데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시티그룹도 이제 가격 전망을 내놓으면서 12개월치 전망을 내놨는데 예전에는 비트코인 14만 3천 달러까지 간다. 해서 11만 2천 달러로 조정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304달러에서 3,87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3,175달러.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하향을 한 이유는 뭐냐라고 봤을 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그 이유였거든요. 네, 그래서 왜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냐 이렇게 기조가 이렇게 원래는 2월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 해서 조금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네.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존 튠 상원 의원이거든요. 네. 이분의 되게 입장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분이 이번 주 초에 펀치볼 뉴스라는 미국 정치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3월 내로 청문회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배경을 보면은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다른 법원에 사인을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인데 이게 투표 시에 개인정보 확인하고 신분증도 받겠다 뭐 이런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검열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격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지금 다른 법안이 우선순위로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3월 내내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3월 중에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어렵다 이런 기조가 형성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전망치가 낮아진 것 같은데요 법안 통과에 대한.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공개적인 또 다른 멘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이브 아메리카에 신경 쓰느라 민생을 신경 안 쓴다라는 법안이 그런 이제 코멘트가 공화당 당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미국 정치 상황이 혼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폴리마켓에서 이제 올해 안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것인가라는 이제 폴이 투표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70%대에 있다가 지금 또 60%대로 내려왔거든요. 내려갔나요? 네, 내려왔는데 그런 배경에 사실 이제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는 어떤 이 발언들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저희가 또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또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절망적인 것만 또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희망적인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디지털 자산 정책 행사가 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이제 DC 블록체인 서밋이라는 행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 주요 관계자들이 총 출동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네. SEC 위원장도 오고, CFTC 위원장도 오고, 예, 뭐 상하원 주요 뭐 디지털 자산 입법 관계자들이 전부 다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네요. 네,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겠네요. 네, 진행하고 있어서 일부 관계자들은 이미 중요한 멘트를 했고요. 그래서 네. 그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고 또 내일까지 열리거든요. 한국 네. 시간으로.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나올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인물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가 통과가 돼야지 지금 이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이제 직행을 하는데 그 은행위원회 청문회 일정을 이분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관련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확실한 얘기는 안 했고요. 시장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이분도 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확정을 해서 일정을 말한 건 아니고 네. 최대한 3월 내로 청문회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정은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친 트럼프 인사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런 만큼 또 트럼프 정부와 교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클래리티 법안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위원장이 친트럼프 인사다라고 하는 거는 교감을 이제 계속해서 해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한번 또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 중요한 멘트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될 미국 정치 관련한 이슈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팀 스콕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실제 은행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떻게 이 클래리티 법안을 조율하고 있냐, 특히 스테이블 코인 이자 및 보상 지급에서 경론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율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냐라는 게 또 이제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은행위원회, 상원은행위원회 공화당 위원이 11명이고 민주당 공화당 위원이 13명이고 민주당 위원이 11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반을 통과를 해야지 상원 본회의로 직행을 하는데 지금 캐스팅 보트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2명입니까 또? 네. 얄궂게. 네,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다 지금 당론 쪽으로 기울어서 공화당이 많으니까 원래 공화당 통과가 되는 게 맞는데 공화당 쪽에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나 보군요. 맞습니다. 각각 네. 한 명씩 있습니다. 네. 당론하고 반대되는 분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민주당 쪽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계시는 분이 이 안젤라 올소브룩스라는 이제 초선 상원 의원인데요. 네. 이분이 민주당은 지금 다 기본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전원 반대거든요. 반대 입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또 법안 성과를 좀 내시고 싶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민주당 의원하고는 다르게 절충안이 좀 합리적으로 되면은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고 이분이 또 마침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2시 30분쯤에 또 이제 관련 대담을 합니다.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네. 그래서 조율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법안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이제 크립토 업계 쪽에서 또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연사로 초빙을 했네요, 일부러.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찬성하면 그냥 통과 아닙니까? 왜냐면 이제 캐스팅 보트가 각 당에 한 명씩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숫자 자체는 공화당이 우세니까. 네. 그래서 또 공화당 캐스팅 보트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공화당 의원 쪽에서 캐스팅 보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이분은 또 반대로 이 공화당 의원하고는 통상적인 공화당 의원하고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이 지금 대다수 지금 친트럼프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 매입을 할 때도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최근에 그 세이브 아메리카 말씀드렸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반 트럼프 기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충안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면은 이 클래리티 법안 나는 통과 반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안젤라 올소브룩스 상원 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조율을 잘 해야 상원위원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율이 어떻게 될지 너무 귀추가 또 주목이 되는데요. 다음에 또 뉴스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